탄핵에서 막 돌아와. 탄핵에서 막 돌아왔을 때 그 노무현이 인기 최고였어. 아무도 노무현을 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나발들이 진짜 지랄하고 다닐 때 그 젊은 애들이 노무현 팔아가지고 지금 다 딴 데가 있는데 그때 다 지네가 노무현 퀴즈라고 지랄할 때였어.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 교만 방자가 아주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세상에 노무현의 최측근 도망간 걸 잡아오고 도망간 걸 잡아왔던 문재인이 너무 겸손했어. 그래서 문재인이란 사람이 정말 겸손하구나. 왜? 최고 권력자의 오른팔인데 너무 겸손했어. 그게 내가 아는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뭐 무슨 이렇게 돈 빼돌리고 나쁜 짓 하고 그럴 사람 절대 아니고 권력을 가지면 교만방자하게 권력을 휘두를 사람 절대 아니야. 진짜 문재인이 비서실장 민정수석 뭐 다 했어. 정무수석. 그런데 진짜 조용하고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 자기를 절대 드러나지 않고 정말 과로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노무현의 공으로 돌린 사람이 문재인이야. 그래서 내가 노무현 사람 중에서 인정하는 게 딱 셋이다. 하나가 문재인, 하나가 안희정, 하나가 또 다른 사람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버렸고 내가 노무현 사람 중에 인정하는 건 딱 둘이야. 그게 문재인하고 안희정인데 그래서 내가 그 문재인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 근데 문재인이 문제가 있어. 정말 인품이 뛰어난데 뭐가 있냐?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 문재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러니까 결정타를 날려야 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의 인품 때문이야.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러니까 결정타를 날려야 된 근데 꼭 그걸 해야 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번 그 네 가지를 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밑에 그러니까는 문재인이라는 태생적 한계야. 뭐냐? 그 소위 노무현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노무현 밑에 있었던 패권주의자들. 노무현 밑에가 모두가 죽일 놈은 아니야. 노무현 밑에 진짜 순수한 노무현을 대통령 만드는데 애쓴 사람이 있어. 그들의 특징은 모두 뒤로 빠졌다는 거지. 진짜 노무현을 대통령 만드는데 애쓴 사람들은 진짜 다 빠지고 나중에 노무현을 이용해서 이권을 챙겼던 놈들만 남은 거야. 걔네들이 문재인 밑에 가 있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무조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니까 문재인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으로 뭐라 그러나 문재인이란 존재는 그 한 개인이 아니잖아. 그의 정치 세력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정치 세력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 내가 2012년에 겪어보니까 얼마나 어이없었냐.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내가 문재인 부인이랑 방송을 하기로 했어. 근데 그 문재인 부인이랑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방송을 하기로 한 그 팀이 있어. 그 팀을 누군가 그 내부에서 질투를 한 거야. 물론 이 사람들이 한 말이야 나한테. 그래서 그 부인하고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 부인의 수행비서팀이 그 사모가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 나랑 방송하는 걸 깠어. 그날 당일에. 내가 만약에 출발하기 전에라도 얘기를 했으면 출발하기 전이라도 얘기했으면 내가 3,000명을 데리고 방송을 계속 했을 텐데 나한테 전화로라도 알려줬으면 내가 안 가고 방송을 했을 거야 계속. 그런데 그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갔더니 그 사모 수행팀에서 사모가 쉬어야 된다고 방송을 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모가 쉬어야 된다고 일정을 깠다는 거야.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팀, 소위 이제 망치부인하고 문재인을 방송하게 했던 팀이 자기네들이 지금 견제를 받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지금 견제를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까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지네들이 다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문재인이 어느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방송에 되게 만족해했다. 물론 그때 날 연결했던 애들의 말이야. 문재인 후보가 너무 만족해하면서 다시 방송을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방송을 했는데 다시 그때
11월 23일인가에 문재인하고 방송이 그것도 나하고 단둘이만 하기로 했어. 얘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그때 유창선 박사님이랑 나랑 둘이 같이 방송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나하고만 방송하고 싶다 그래서 11월 23일에 나하고만 방송을 하기로 잡아놨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11월 16일에 잡혀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나하고 둘이 방송을 하기로 잡은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여튼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방송을 하고 만족감이 높았다. 왜냐면 그때 5,000명이 봤거든. 우리 방송으로 5,000명이 보면서 막 문재인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되게 만족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만족했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나랑 방송하고 싶다 그래서 11월 23일에 잡아놓고 내가 잡혀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 이게 그때 느낀 문재인 캠프의 문제였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눈에 뜨면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뜨는 애를 잡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2006년에 김근태 대선 캠프에 있어봤어. 그 김근태 대선 캠프에서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야. 누가 너무 잘하잖아. 정을 맞아. 너무 잘해서 그 김근태라는 사람이 좋아하잖아. 그러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 그걸 내가 경험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김근태 캠프는 안 됐구나. 그리고 12년에 문재인 캠프를 보니까 문재인 캠프도 같더라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줄이 달린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것보다 지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고를 치는 거야. 그래서 벌써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야. 김진표 문자 사건이랑 김진표 문자 사건이랑 이번에 그 문건 사건. 김진표 문자 사건이랑 그 개헌론 문자 사건이 문건 사건이 그런 문제야. 뭐냐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누가 그걸 찔렀겠어. 누가 그걸 언론의 이슈로 만들었겠어. 내나 내부자들이지. 개헌 문건 사건이나 그게 누구야? 정 의원, 정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가 했다. 그거 다 내부에서 찌르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란 사람이 문재인이란 인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가장 대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쓰레기들이 모여있고 그 쓰레기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문재인의 가치를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가령 그때 문재인이 박근혜하고 그 대선 토론할 때 그게 이제 자기가 결정권을 가진 상황이었거든. 그때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못 하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개소리할 때 아니 국정원 여직원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 말을 물고 늘어졌어야 됐어. 노무현이나 안희정이었으면 물고 늘어졌어. 그 말 안 넘어가. 박근혜가 막 제가 안 되니까요 막 이런 개소리 한 다음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하는 감금을 하고 미행을 하고. 만약에 노무현이나 안희정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잠깐만요. 지금 후보님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도에 어떤 보도도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후보님 그거 어디 비선으로 들으신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면 경찰 조직이 박근혜 쪽에 정보를 제공했다. 논점이 되는 거야. 그 말을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안 돼. 노무현이나 안희정이었어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문재인은 그때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알아? 박근혜에 대한 연민. 박근혜를 불쌍히 여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저 무식한 여자를 계속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 마지막에 망설이더라니까. 나는 그걸 미리 봤어. 내가 6월 달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선언할 때 2012년 6월에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안 돕고 있었지만 문재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적장에 목을 못 친다. 그거 2012년 6월 말쯤 방송했을 거야. 찾아봐. 내가 2012년 6월 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노무현처럼 마지막 순간에 적장에 목을 베야 되는 순간에 문재인은 그걸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내가 12년 6월에 해. 그게 12년 10월 16일, 12월 16일 날 여러분이 본 장면이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싸움꾼이 아니야. 문재인은 싸움꾼이 아니야. 그래서 적장에 목을 칠 수가 없었던 사람이야. 워낙 성품이 훌륭해서 후보는 되지만 후보로서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문재인의 문제점이야.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해서 내가 너를 일단 블랙을 걸고 왜 네가 주장하는 사람이 안 되는지 설명할게. 국수 한 그릇 일단 너를 채팅 금지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설명할게. 후보가 안 된다고. 후보가 돼도 성품의 문제 때문에 아무도 안 찍어준다고. 알았어? 블랙. 어제도 추미애를 왜 미워하세요? 그랬던 여자가 이재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한테 싫어하냐고 어제 촛불에 와갖고 시비 거는 거 봤지?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시청자들이 와서 사진 찍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추미애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겹친다 그랬지. 선거 때 녹음 파일 풀리면 어떡할 건데. 선거 때 종편에서 하루 종일 그거 녹음 파일 틀어대면 어떡할 거냐고. 선거 때 가서 고소한다. 고소해봤자 20일 안에 조사도 안 돼. 그거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하는데 선거 끝나고 6개월쯤 지나서 처벌돼. 선거 기간 동안에 녹음 파일 계속 틀어대면 그거 어떻게 막을 거냐고. 신의 한 수가 종편이야? 응? 지금 신의 한 수 얘기하는 인간들아. 신의 한 수가 종편만큼 유명해?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도 신의 한 수 모르는 사람이 다수야. 채널A, TV조선, MBN, YTN에서 하루 종일 녹음 파일 풀어지면 그 누가 감당할 거냐고. 신의 한 수에서 풀었기 때문에 걱정 없대. 너 등신 아니야? 머리 모자 쓰려고 달고 다녀?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박원순 이야기로 갈게요. 내가 뭐라 그랬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자다. 옛날에 80년대, 89년에서 90년에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운동가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였다. 그때 시민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온 게 박원순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민운동이 자리 잡을 때쯤 과감하게 참여연대를 떠나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재단이 뭐냐면 재벌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걸로 복지사업을 하는 거야. 국가에서 그 가장 못 사는 생활 빈곤자들은 책임을 져주는데 문제는 차상위 계층이다. 그래서 그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벌들한테 삥을 뜯은 거야. 그때 우리는 재벌은 척결의 대상, 해체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대기업들이요 엄청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 기부들을 받아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복지사업을 해. 그래서 뭐 조선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만들어낸 게 그게 아름다운 재단이야. 그래서 내가 박원순에 깜짝 놀래. 근데 이 아름다운 재단이 이제 자리를 잡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훌떡 넘겨주고 한 짓이 뭐냐? 지방자치 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복지의 핵심은 지방자치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방자치 기초단체 의원들을 기초단체장이나 단체 의원들을 키우기 시작을 해. 그게 2000년대 초반이야.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 의원들을 키우는 거야.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방자치 정책들을 막 가르치고 의원을 키운 거야. 그때 박 시장이랑 우리 신랑이 만나.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 인연으로 내가
지난 2011년에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박원순이 지방자치제를 이미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느라고 지방자치를 몰라. 그런데 박원순은 지방자치를 그때 한 6년 정도를 연구한 상태였어. 내가 아는 것만 6년이니까 그 더 이상이지. 그래서 내가 박원순을 시장으로 밀었던 거야, 11년에. 그게 배경이야. 그러면서 박원순은 그 다음에 박원순이 시장이 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예. 박원순이 시장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 그때 내가 박영선한테 항의받은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박영선 천정배 경쟁에서 박영선을 당선시키고 박영선 박원순을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박영선을 떨어뜨린다. 이 구도로 내가 이제 판을 막 짜서 가니까 그때 박영선 캠프에서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항의했었어. 하여튼 근데 이제 그때 박원순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박원순이 시장이 돼.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무슨 국정원에서 주장하는 거. 문재인 지지자들 속에 국정원 들어와 있어. 문재인 지지자들 속에 국정원 들어와 있어요. 틀림없어. 증거가 뭐냐 하면 박원순 아들 병역 이야기하는 거 그거 국정원이야. 그거 국정원이야. 왜냐? 박원순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았을까요? 면제 못 받았을까요? 면제 못 받았어요. 네. 박원순 아들이 병역 면제 못 받았어. 병역을 행했어. 그게 공익근로로 공익근로로 병역을 이수했어. 다 마쳤어. 그러니까 병역을 면제받았다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대리인 논쟁. 그 박원순 아들의 MRI가 아니다라는 논쟁 봤죠? 그 논쟁이 왜 그런지 알아요? 박원순 아들의 MRI가 너무 심해서 이 정도면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익을 갔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대리인 논란이 벌어진 거야. 박원순 아들이 공익을 갔어. 공익을 간 이유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현역으로 그 행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MRI가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얘를 공익으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예 병역 면제 대상인데 그런데 공익을 간 거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문제제기를 했냐면 이 정도라면 그때 그또 무슨 새누리당 의사 출신이 그게 미친 것이 지랄해서 그랬어. 이 정도라면 면제를 받아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허리의 상태로 어떻게 공익을 갔냐. 이거 대리인이다. 박원순 아들이 아니라 다 대리인이라고 지랄을 한 거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박원순이 자기 아들을 끝까지 안 내놓다가 어느 날 기자들을 딱 불러 모아. 공개 신검을 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검을 한 거야. 2012년에. 어떻게 했냐면 미리 명지병원을 가. 미리 명지병원에 가가지고 아침에 얘를 한번 MRI를 찍는 거야. 왜 찍었냐? 그때 걔를 데리고 간 게 내 친구야. 혹시라도 MRI 그 상태가 옛날하고 달라졌을까봐 명지병원에서 미리 찍어본 거야. 그랬더니만 옛날만큼 심각하다. 그걸 확인하고 세브란스에 간 거야.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MRI를 찍는 거야. 근데 이제 그 MRI실이 문 하나로 들어가. 문 하나로 들어가고 거기는 그 문이 하나밖에 없고 못 나와. 왜 못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자기 그 MRI가 돌아가면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엄청난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들어가. 그래서 MRI실로 들어가는 걸 기자들이 다 확인하고 바로 MRI실 앞에서 확인한 거야. 그리고 찍고 나온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의사들이 해독을 해서 얘 MRI 맞다. 본인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박원순 아들에 대해서 그 병역 면제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하루에 500만 원씩 벌금 받는 이유가 그렇게 이미 증거가 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미 다 공개적으로 신검을 하고 그 공개 신검을 할 때 내 친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내가 다 알아. 그거 이미 언론에도 다 나온 얘기야.
그런데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국정원이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비를 걸어. 그런데 그거 퍼돌리면요. 전부 다들 박원순 시장 이 변호사잖아. 자기가 그거 쓸 수도 있는데 대리인, 법률 대리인한테 다 고소시켜. 그래서 하루에 500만 원씩 벌금 내. 그거 무슨 프랜카드를 걸어놓거나 1인 시위한 사람들 하루에 100만 원인가? 하루에 200만 원인가? 최소 500. 그리고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금 내고 있어. 여러분들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 욕하면서 박원순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개놈들이죠.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부인이 보톡스를 맞았었대. 그래가지고 그 박원순 부인이 이제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보톡스를 맞은 거야. 왜냐하면 박원순 부인이 뭘 하냐면 인테리어 사업가였어. 그럼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강남에 살면서 강남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 몸빼 바지를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맞게끔 보톡스를 맞았던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형 중독이라고 MBN에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기자들한테 박원순 부인이 성형 중독으로 얼굴이 난리가 나가지고 얼굴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때 2014년에 그런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서 성형 중독으로 얼굴을 다 뜯어고쳐갖고 감히 사람들 앞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2014년에 선거운동을 못한다. 그러면서 종편에서 MBN을 중심으로 해서 종편이 막 떠든 거야. 그런데 그때 박원순 부인이 국내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몰래 하고 드러나지 않게 최소한의 인원으로 조용히 다니고 있었던 거야. 그걸 또 내 친구가 알고 있어. 근데 이제 MBN에서 막 해외로 도피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해외 도피설. 박원순 부인 성형 괴물인데 얼굴을 숨기려고 해외 도피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 그래서 그 보도가 나오고 박원순의 집 앞을 MBN이 지킨 거야. 지키고 있다는 걸 딱 알고 그날 박원순 부인이 딱 문 열고 나간 거야. 일부러. 그래서 MBN 생방송으로 나간 거야. 웃으면서. 박원순 부인이 얼굴이 이뻐. 미인이야. 되게 미인이야. 어떻게 박원순이랑 결혼했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미인이야. 일부러. 그래서 그 성형 중독 이야기를, 그렇게 완전히 한 방에 끝낸 거야. 그러니까 아들 병역 문제도 한 방에 공개 신검해갖고 끝내고, 그 다음에 부인 성형 의혹도 생방송으로 끝내주고, 그게 박원순이 싸우는 법이야. 그게 박원순이야. 그래서 내가 박원순이라면 이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날 거다. 그리고 박원순이라면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할 것 같다. 근데 내가 기대가 있는 거야. 그러면 박원순에게는 단점이 없냐? 아주 결정적 단점이 있어. 물론 그 전에 이 박원순이 내가 이제 박원순을 비판한 게 뭐냐면 박원순이 굉장히 능력 있는 건 알겠다. 너무 부지런하고 박원순이 대통령 되면 아마 장관들이 전부 다 과로사 할 거다. 과로사 반대 1인 시위, 장관들이 시위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려면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근데 박원순은 정치 세력화를 못한다. 정치 세력화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내가 계속 우리 신랑은 박원순 지지자야. 계속 우리 신랑한테 내가 비판하는 게 그 내용이야. 정치 세력화를 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관계를 풀어야 된다. 김종인이 찾아왔는데 막 김종인 안 만나고 김종인한테 막 시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 그런데 박원순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구세력과 손을 잡으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문재인의 한계. 지금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이 결국 대세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대세가 된 거야. 그러면 결국 박원순이 그들과 손을 잡으면 결국 그 사람들 자리를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 세력하고 손을 안 잡겠다. 그게 박원순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웃었지.
그러니까 박원순은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거다. 내가 맨날 우리 신랑한테 비난한 게 그 부분이야.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이 그 정치 세력화하지 않는 이유를 들었어. 그래서 홀몸으로 다니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오늘 전북에서 발언한 게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문재인은 척결의 대상이지 척결의 주체가 아니다. 어? 오늘 박원순이 전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내가 이 말한 배경을 추측해 보건데 이건 추측인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박원순한테 며칠 동안 쌍욕을 했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너무 무지막지한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이 굉장히 화가 났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문재인이 척결의 대상이지 척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전북에 가서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바했다.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이 박원순이 굉장히 화가 났고 그리고 이 박원순이 화가 난 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아, 이 사람들 진짜 심각하다라고 봤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박원순이 뭐라고 했었냐? 문재인의 척결의 대상이다. 이건 잘못 말한 거야. 물론 그 말이 문재인이란 존재가 한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세력을 얘기한 거라고 봐. 내가 볼 때 문재인 세력이 척결 대상이다 라고 본 것 같아. 난 그 말에 동의해요. 나는 그 말에 동의해. 문재인 지지 세력이 척결 대상이야.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소위 문재인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애들은 나는 척결 대상이라고 봐. 얘네들이 소위 노무현을 죽인 사람이야. 죽인 사람들이야.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지네 이권만 챙겼고 그리고 노무현이 죽을 만큼 모욕당할 때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 올라갈까봐 엎드려 있었고 그들이 지금 문재인 밑에 모여가지고 대세론 떠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척결 대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박원순이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나는 오류라고 봐. 왜냐? 문재인이라는 가치는 유지가 돼야 될 가치야. 문재인 밑에 있는 세력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 그게 척결 대상도 맞아.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써야 되냐면 문재인 밑에 패권주의자들이라고 했어야 돼. 예. 안 그러면 이게 문재인을 비난하는 그 종편에게는 먹잇감을 주기 때문에 문재인 밑에 있는 패권주의자들, 문재인을 등에 업고 한자리 하려는 패권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명확했어. 그런데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이라는 후보의 가치를 상처냈을 뿐만 아니라 그 박원순 시장 자체도 점수를 잃었다고 봐요. 예. 왜냐?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후보를 척결 대상이다. 그 표현 난 잘못됐다고 봐. 문재인을 지지하는 자들의 패권주의는 척결 대상이 맞아. 근데 문재인을 척결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한 표현이라고 봐. 그건 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예. 나는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봐. 문재인을 척결 대상이다라고 표현한 건 잘못이야.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패권주의자들이 척결 대상이라고만 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야. 문재인이, 여러분 호남에 가서 물어봐. 호남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가 뭔지 알아? 문재인은 좋은데 문재인 밑에 있는 놈들 때문이래. 그런 말 들어본 사람. 호남에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문재인이 싫어서가 아니야. 문재인 밑에 있는 놈들 꼴보기 싫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박원순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표현이 잘못 나간 거야. 표현이 분명히 잘못됐고 이건 나는 박원순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이건 언론이 만든 이간질이야. 진짜 그 표현을 안 썼다.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땄다면 이건 의도된 이간질이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건 박원순이 사과해야 될 말이야. 나는 분명히 사과해야 될 말이라고 봐.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 아니라 문재인 밑에 패권주의가 척결 대상이다. 나는 이게 대선 후보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 모자란 애들이 많아. 단순 지지자들이 많아. 얘네들은 잘 봐요. 여러분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잘 봐봐. 문재인 밑에 한 자리 하려는 패권주의자들 척결해야 된다. 그 말은 인정해도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다. 그 말은 인정 못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지지자들 잘 생각해봐. 문재인 밑에 그 패권주의자들은 사라져야 된다. 동의하잖아. 근데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라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중의 정서예요. 뭐냐? 그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인 감각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전북 사람들이요? 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또 달라. 뭐냐? 내가 이게 좀 혹시 또 지역을 비하했다고 욕할까봐 이건 내가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만들어 본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의 성향이,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속 얘기 안 해. 선거 때까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될 만한 사람한테 딱 몰아줘.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전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그러면 전북은 중간이야. 충청도하고 전라도 사람들의 중간이야. 그래서 세태에 민감하면서 대세가 누군지에 아주 민감한데, 전남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사람을 막 만들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정동영이 대통령이 안 된 거야. 내가 전국 조직을 하면서 내가 모든 도 사람들 다 만나봤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박원순이 가서 말한 데가 어디냐면 전북이야. 전북 사람들은 대세가 와서 말하면 그 말에 동의해줘도, 박원순이 지금 대세도 아니고 그 전북 사람들이 볼 때는 한 3, 4등 하는데 거기 와서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전북 사람들이 박원순을 지지하냐? 내가 아는 전북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아. 전북 사람들은 대세를 지지하지. 전북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문재인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박원순의 그 멘트가 내가 볼 때 전라도에서 점수를 더 깎았어. 난 그렇게 봐. 그러니까 좀 박원순 시장이 그런 좀 나를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박원순 시장한테도 내가 진짜 조언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 내 안희정 지사한테도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고, 박원순 시장한테도 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박 시장이 전혀 이 정치 세력하고 안 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져. 조금 많이 떨어져. 오늘,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박원순이 토요일까지 점수 땄어. 내가 볼 때 박원순 시장이 토요일까지 점수 엄청 땄거든. 오늘 다 까먹었어. 내가 볼 때는 토요일 날까지 박원순 시장이 점수 엄청 땄거든. 근데 오늘 전북 가서 싹 까먹었어. 자, 망치 부인의 그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세요? 망치 부인의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문재인을 살릴 진짜 마지막 비책을 알려줬어. 응?
문재인을 살릴 마지막 비책은 지금 더민주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더민주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반문 세력으로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들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재인에게 불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게끔 그렇게 선거를 치러서 그래도 문재인이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문재인이 당선된 게 국민들이 기쁜 얘기고 기쁜 소식이 될 거다. 근데 지금처럼 그 추미애와 현재 최고위원들이 대선 경선을 치른다면 문재인이 후보가 돼도 국민들이 안 찍어줄 거다. 내가 문재인을 위한 마지막 비책을 만들어준 거야. 이걸 따르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중요한 말이다. 내가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안 된다 그랬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길을 알려주는 거야. 이대로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이대로 안 하면 후보는 돼도 대통령은 안 될 거야. 문재인 측에서 이대로 안 하면 후보는 돼도 대통령은 안 된다. 100%. 100%야. 내가 문재인한테 비책을 알려줬으니까 박원순에게도 비책을 알려주겠어. 뭐 안 듣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금 박원순 시장 밑에서 뭐 어설프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반문 세력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라. 지금 박원순 시장 밑에서 누군가가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그 반문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문재인을 쳐라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쳐라. 캠프에서 내보내라. 내가 볼 때 그 사람 정치적 감각 제로야. 그런 사람의 조언을 계속 듣고 전주에 가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내가 볼 때 박원순 후보도 안 된다. 그런 사람 말 듣고 전주에 가서 그런 식의 반 문재인 정책을 핀다면 내가 볼 때 박원순 후보도 안 된다. 박원순이 후보가 안 되면 전체 대선 경선에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박원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박원순 시장의 가치는 유지돼야 돼. 문재인의 가치가 유지돼야 경선이 흥행하는 것처럼 박원순이 문재인이랑 경선을 반드시 해야. 이건 안희정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더민주 경선에 문재인 박원순이 해야 이 경선이 완성되는 거야.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 뭐 그 옆에 무슨 쓰레기가 붙든 문재인 박원순 안희정이 반드시 있어야 더민주 경선이 가치를 인정받게 돼. 박원순이 빠진 경선은 아무리 문재인 안희정이 해서 철사 안희정이 이겨도 이 경선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해. 틀림없이 중도 세력이 친노들끼리 해먹었다 해버리면 끝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왜 박원순이 필요하냐면 친노들의 잔치.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친노들끼리 다 해먹네. 그러면 안희정이 돼도 대선 안 돼. 그래서 박원순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지금 문재인 지지자라는 것들이 박원순 갉아먹어서 박원순이 이 선거판에 빠지면 그게 문재인 죽이고 안희정 죽이고 친노 죽여서 노무현 죽이는 길이야. 자, 박원순 시장이 해야 될 일은 나는 계속해서 문재인을 칭찬하고 문재인 안희정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쓸데없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문재인 안희정과 건전한 경쟁하고 싶다. 정말 토론하고 싶다. 그래서 문재인한테 맞짱 토론 얘기하고 안희정한테 맞짱 토론 제안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깊은 토론을 국민 앞에 하는 거야. 사전에. 얼마나 멋있어. 그런 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해나가면서 점점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나는 박원순이라면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그러면 박원순은 정말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볼 때 문재인 안희정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왜?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내용으로 따지면 내용으로 토론했을 때 문재인 안희정보다 박원순이 아는 게 더 많아.
내가 그거 자신 있어. 내가 볼 때 박원순이 반 문재인, 그래서 문재인을 까는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난 후보도 안 된다고 보고, 내용으로 가장 뛰어난 게 박원순이니까 차라리 문재인이랑 오늘은 문재인과 무슨 뭐라 그러나 한옥 같은 데 가갖고 밤샘 토론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막 토론을 해. 토론에서 박원순이 난 밀리지 않는다고 봐. 내용적으로. 그런 게 진짜 토론이지. 망치부인 생중계하고. 그리고 또 이 박원순이 안희정이랑 또 막 나라에 대한 토론을 해. 그래서 지방자치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실제로 어떤 문제들,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가 발전한 대한민국이 될 거냐. 막 거기서 막 토론이 돼. 망치부인 또 생중계하고. 그럼 국민들은 귀가 호강하는 거야. 무슨 진짜 지난번에 그 손석희 선생이 고생한 그런 개 같은 토론이 아니라 진짜 토론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 국민들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면,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도 한 사람 편을 들고 싶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야권 대선 경선에는 셋 다 필요해. 예. 박원순이 사는 길은 난 그거라고 봐. 왜 본인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뻘짓거리를 하러 다녀? 왜 맨 쓸데없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 이재명하고 토론해서 이겨봤자 무슨 티가 나나? 문재인하고 토론을 해서 이겨야 티가 나지. 아니 공개적으로 제안해. 문재인이랑 토론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지, 그래서 문재인이 나보다 더 뛰어난 국가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더 좋은 내용들이 있다면 지지해주겠다. 안희정도 마찬가지야. 안희정이랑 같이 토론하고 싶다. 그 나보다 훌륭하다면 내가 지지해주겠다. 이러면서 토론을 주도하는 박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그 토론으로 박원순은 한 방에 인기를 획득할 수 있을 거다. 예. 자,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잘 모르겠지. 실제로 아무도 마음을 못 정했어. 사각관계야. 내 마음이 너무나 시끄러워. 그런데 그 사각관계의 상대방 셋은 몰라. 세 남자 사이에서 막 내가 너무 갈등하고 있는데 그 세 남자는 나를 몰라. 그게 좀 문제야. 비밀 연애 중인데 비밀이라서 그 사람들도 몰라. 자, 그러면 안희정은 내가 왜 이 안희정에 대해서 점점 기대감이 커지느냐. 안희정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봐요. 문제는 이제 문재인이야. 문재인이 만약에 후보가 됐어. 후보가 됐는데 불공정 경선으로 됐다라는 그 막 비난을 받아. 그러면 절대 문재인으로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문재인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때 문재인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야? 안희정인 거야. 안희정과 문재인이 그 여론조사로 한 번에 정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여론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문재인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양보를 딱 해서 그 안희정을, 그러니까 경선 결과 문재인이 된 다음에 안희정한테 그냥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안희정이란 사람이 아주 단기간 안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박 시장도 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전선을 그리면서 그런 전쟁은 해본 적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 세력을 확 당기면서 그 해나가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희정 같은 그 사람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셋 다 필요하다고 봐.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어. 지금 지난 주말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감기에 걸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안희정이란 사람은 내가 저기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안희정이 누구냐 하면 전대협을 구상한 사람이야. 전대협을 구상한 사람. 그래서 그 전대협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87년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이인영이 일기 의장이잖아. 그 사람들을 키운 게 안희정이야. 예. 나 아까부터 얼굴 불그랬어요. 그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골치 아팠다고 그랬잖아. 그니까 그 안희정이 그 망부님한테 실망? 그래 실망해. 그래 뭐 우리 방송이 아무나 알아듣는 방송이 아니야. 그래 나한테 실망한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어. 그래. 아이 뭐 네가 막 알아들어야 저기 감동을 하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실망밖에 더하지. 그지? 자, 그다음 이제 안희정이 누구냐 하면 안희정이란 사람이 그 저기예요. 전대협을 맨 처음에 이끌었던 전대협 일기 그 사람들을 키운 게 안희정이야. 이인영 공부시킨 사람. 그게 안희정이고 그 다음에 이 안희정이란 사람이 하여튼 독특한 사람이야. 이 안희정이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대에 그 검정고시 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 이인영을 비롯한 전대협 일기를 키워내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랬냐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연청,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청년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한 사람이야. 안희정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그 청년 조직. 전대협이 뭔지 모르는구나. 전대협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전국에 그 원래 학생회가 지금은 총학생회가 다 있잖아요. 대학교에 총학생회들이 별로 없었어. 옛날에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총학생회가 없고 그때 각 대학에 그 학도국단장이라는 게 있었어. 82년까지 전국의 대학이 학도국단 체제였어. 그래서 학도국단이 뭐냐면 학도들인데 호국단이야. 학도이면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호국단이었어. 그래서 군사조직처럼 대학생들이 군사훈련 받고 여학생들은 군악대처럼 옷 입고 칼 차고 받들어 총장님께 경례 이랬다니까. 그게 대학생들의 모습이었어. 여대에서는 막 여군복 입고 막 하고 남자애들은 교련복 입고 하고. 그래서 이 학도호국단이라는 괴물 조직이 있었어. 그리고 모든 대학생들이 88년까지 전방 입소라는 거래.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고 왔어. 그게 대학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두환이 전두환이 대학 자율화를 해. 왜냐하면 그때 서울대, 연대, 고대 명문대 학생들이 전두환을 다 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무식한 대학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대학 자율화를 해. 그리고 대학생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야. 엄청 늘어나.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생들이 막 늘어나고 각 대학교에서 막 모르는 신생 대학들도 늘어나.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이 서민의 자식들도 대학을 다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학생운동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래서 83년부터 대학생들이 늘어나가지고 83학번들이 그 총학생회를 만드는 운동을 해.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들을 80학번들이 주도해갖고 84, 85를 키우고 85학번들이 86, 87을 키워. 그래갖고 87년도에 그 87년 60항쟁이 벌어지는데 그 87년 60항쟁이 전국의 87학번 대학생들이 다 같이 길거리로 나와갖고 그 전두환의 호언 철폐를 외쳐갖고 된 거야. 근데 그 87년에 그 전국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87년 60항쟁을 이끌었던 대학생 조직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그게 전대협이야. 그 전대협을
일기 의장이 이인영이고, 이인영을 가르친 게 안희정이고, 우상호는 연대 출신이고. 그래서 그 우상호,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전대협의 초기 멤버로 87년 60항쟁을 대학생 조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야. 이 얘기도 처음 듣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그래서 1기가 이인영, 2기가 오영식 국회의원, 3기가 임종석. 근데 전대협이 유명해진 건 3기 임종석 때야.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게. 왜냐하면 그 3기 임종석이 친출귀몰하게 도망을 다닌 거야. 전국적으로 수십만 경찰이 임종석을 잡으러 다니는데, 뭐 여자로 변장해서 다닌다, 뭐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하여간 임종석이 안 잡히는 거야. 그리고 1년 동안을 수십만 경찰이 임종석 특별 체포조를 만들어서 잡으러 다니는데 안 잡히는 거야, 임종석이. 그래갖고 전대협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 전대협이 신출귀몰 홍길동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임종석이 영웅시되는 거야. 그럼 임종석이 왜 수배령이 떨어지냐면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서, 임수경이 김일성한테 가가지고 독재체제 그만두라고 그 턱 밑에 가고 김일성한테 욕을 했잖아. 그 임수경이가 왜 북한 갔냐 하면 김일성 턱 밑에 가서 김일성더러 그 세습체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독재 정치를, 인권 문제 얘기하고 독재 정치 하지 말라고 그 밑에 가서 욕을 한 거야. 그 임수경이는 북한에서 죽을 각오라고 갔는데 안 죽이고 돌려보내가지고 남한에 와서 빨갱이 취급받았던 거지. 그게 임수경이야. 그 무슨 뭐 박근혜니 뭐니 이런 애들 김정일한테 가갖고 막 이렇게 소바사바 했잖아. 임수경이는 그 당시에 김정일의 코 밑에 가가지고 독재체제 중단하라 그러고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하라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임수경이야. 그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때 같이 갔던 게 문익환 목사님이고, 그 임수경을 보낸 것 때문에 수배령이 떨어진 게 임종석이고, 1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안 잡힌 게 임종석인데 경희대학교에서 잡혀. 그래서 내가 임종석을 알아. 그 역사를 알고. 좌우지간 그랬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전대협에 이제 그 임종석이 잡힌 다음에 어떻게 됐냐? 4기 5기는 초장에 잡혀. 전대협 4기 5기가 의장으로 결정되자마자 잡히는 거야. 그래서 전대협 4기 5기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6기까지 갔다가, 6기는 내가 그 의장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대협이 자꾸만 약해지니까 얘네들이 무리수를 둬서 한총련을 만들고 한총련 때문에 학생운동이 망하게 돼. 그런 역사가 있어. 근데 좌우지간 이 전대협을 구상한 게 안희정이야. 그래서 87년 60항쟁을 일으킨 사람이야. 그래서 안희정이 무서운 사람이야. 87년 60항쟁을 일으킨 안희정이 만약에 2017년에 대통령이 된다면 30년 만에 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게 되는 거야. 60항쟁을 설계한 사람이야, 안희정이. 물론 전체를 다 설계했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그 국민 회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4.19 때 활동했던 선배들이 중심이 돼서 그 전국 단위의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의 학생 조직을 구상해낸 게 안희정이었다고. 그래서 그 안희정이 전대협 세대를 키워냈고 그들이 87년 60항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희정이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지금 안희정 봐봐. 안희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 안희정 옆에 도와준 사람이 없어. 공무원들도 별로 안 도와줘. 인터넷 선이 되냐고 물어봐도 대꾸도 없어. 근데 좌우지간 그 안희정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캠프가 없는 거야. 근데 안희정이 호롤단신으로 지금 핫한 인물이 됐어. 어떻게? 손학규를 치고. 그러니까 봐봐. 그게 안희정의 정치적인 감각과 박원순의 정치적 감각의 차이야. 안희정은 손학규를 쳤잖아. 안희정은 손학규를 딱 치면서 그
타이밍을 귀신같이, 아주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손학규를 딱 치면서 안희정은 한 방에 뜬 거야. 왜? 그 손학규를 치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지해 주거든. 그게 안희정의 정치적 감각이야. 근데 이제 우리의 박원순은 전주에 가가지고 문재인을 막 욕을 한 거야. 그게 박원순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진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호롤단신 어떤 싸움이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충남에 가서 빨갱이 소리 듣던 안희정이 도지사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충남이 그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야. 거기 다 새누리당이야. 그런데 거기서 빨갱이 출신 안희정이 충남 도지사가 2번 됐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안희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심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안지사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어. 뭐냐 하면 야망이 너무 커. 안지사는 야망이 너무 커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내가 그랬잖아. 노무현이란 사람이 500년 만에 나왔다. 노무현 같은 사람이 향후 500년 안에 안 나온다. 그 말 했지. 기억나? 내가 노무현과 비슷한 사람은 정도전이다. 조선을 건립한 정도전 이후에 600년 만에 나온 게 노무현이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사람이 다시 안 나온다 그랬잖아. 노무현이랑 가장 흡사한 게 안희정이야. 안희정이란 사람은 어떤 전쟁이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희정의 문제, 그러면 안희정에게는 문제가 없냐? 있어. 뭐냐? 이 사람은 야망이 너무 커서 위험해. 그 야망이 너무 커서 한 방 크게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령 정말 다 쓸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소위 안희정에게서 난 뭘 느끼냐면 영웅의 기운이 있어. 안희정에게는 영웅의 기운이 있어. 정말 영웅이야. 이 사람은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 영웅들의 문제는 양면의 칼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영웅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 안희정에게선 그게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안희정 같은 사람은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사람이야. 정말 이 안희정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내가 11년에 봤는데 이 사람이 그리는 미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냐, 정말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나 지금도 보여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소름이 이 아주 굉장히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시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려는 일이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여기까지만 할게. 내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하려는 일이 뭔지는 된 다음에 얘기할게. 혹시 대통령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을 하려고 해. 좌우지간.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이 척결 대상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그 표현이 과했다라고 얘기하고 사과의 말을 던지면서 문재인이랑 토론하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박원순이 반드시 이 더민주 경선해야 돼. 지금처럼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구아구 돼가지고 박원순이 이 경선에 빠지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안 돼. 후보는 돼도 대통령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제까지 나의 예언이 다 되는 거 봤지?
이제까지 내가 예언한 거 다 되는 거 봤지? 각오들 해요. 박원순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당신들 손으로 박원순을 살려내야 돼.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정말 당신들 손으로 박원순을 살려내야 돼. 박원순이 경선에서 빠지게 되면 친노끼리 다 해먹네. 문재인이 이겨도 불공정 경선으로 후보됐네. 두 마디면 끝이야.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도 했고, 요 얘기도 했고, 이석기 석방 얘기할게요. 자, 이석기를 석방하라. 지금 이제 누구야? 서석구라는 그 사람이,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그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저께 촛불을 갔더니, 그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막 돌아다니는 그 인형, 큰 그 공기 인형에다가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막 돌아다닌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촛불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나온 사람들이 아닌데, 왜 우리 촛불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서 이석기 석방하라는 주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석기 석방하라고 돌아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서명은 받아도 저렇게 막 그 이석기 석방하라고 그 큰 인형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치 촛불 집회 전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게 문재인의 인품 때문이야.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해서 그 주변 애들의 주장을 마지막에 깎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문재인의 잘못된 선택이 문재인의 바람이었을까? 이석기 석방에 반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이석기 석방에 반대하고 나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뭐냐? 왜냐하면 이석기라는 사람이 처음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한 게 1990년대 중반에 무슨 반파된 잠수함에서 중부지역당이라는 당원 명단이 나와. 그 명단에 처음 등장해. 96년에. 근데 이 사람이 안 잡혀. 존재도 몰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냐? 2002년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빨갱이라고 욕먹고 있을 때 그 장인이 비전향 장기순가 그랬어. 그것 때문에 막 빨갱이라고 욕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얘가 잡혔던가 자수했던가 그래. 그래가지고 빨갱이 이석기가 잡힌 거야. 그래서 재판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게 돼. 근데 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북한하고 공식적으로 막 그 민간 교류를 주장하고 있을 때야. 그러면 이 민간 교류를 할 때는 사실 국가보안법이 거의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얘가 자기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계속 민원을 넣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그때 강금실이었을 거야. 법무부 장관이 그 말이 맞는 거야. 국가보안법대로 처벌할 거면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왔다 갔다 민간 교류하는 전부 다 국가보안법에 걸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있는 이석기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법원의 논리가 나와. 그래서 이 이석기가 법무부 장관의 주장대로 사면이 되는 거야. 그게 빌미가 돼서 이석기를 사면해줬다고 문재인이 욕을 먹은 거야. 문재인은 이석기 사면에 반대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석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이석기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한 게 언제냐면 2012년 통진당이 경선을 했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야, 이석기가. 그런데 이 이석기가 뭘로 수사를 받고 있었냐면 이석기가 2010년부터인가? 아니야. 2006년인가 언제가 나온 다음에 나와서 얘가 뭘 했냐면 그 기획사를 했어. 뭘 했냐면 선거 홍보물을 만드는 기획사를 했는데
민노당 관련 선거 홍보물을 얘가 다 맡아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선거 홍보물을 만들면서 국민 세금을 홍보비로 더 받아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석기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 선거 자금 유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얘가 국회의원이 된 거야. 12년에. 12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때 이 통진당 폭력 사태가 터져.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유시민 당에서 유시민 지지자들이 이석기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석기, 김재원을 제명시켜야 된다. 그 두 명을 제명시키고 이제 유시민이 국회의원 되고 싶어갖고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 통진당 폭력 사태를 일으켜갖고 걔 난장을 벌여. 그래서 내가 그때 이석기를 조사를 해서 이석기가 그런 애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지. 이석기는 나는 뿌락질 가능성이 있다. 이석기가 뿌락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 그래서 내가 이석기를 아주 싫어했어. 그래갖고 5월 달에 통진당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석기를 사퇴시키라 그랬어. 이석기 사퇴시켜라. 왜냐? 그때 내가 이석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해요. 이석기가 지금 이대로 두면 나중에 이석기 때문에 이 통합진보당이 엄청난 문제를 겪게 될 건데 그때 통진당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세력 전체가 이석기 때문에 위기에 몰리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잘라야 된다. 그때 들었던 사람 손 2012년 5월 7일에서 8일 방송이야. 2012년 5월 7일에서 8일에 내가 했던 방송이야. 찾아봐. 이석기가 빨갱이는 아니야. 이석기가 빨갱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국정원하고 더 친하지. 내가 볼 때 빨갱이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석기를 사퇴시키라 그래. 그런데 그때 이석기를 사퇴를 안 시켜. 그래서 결국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내가 반발하고 우리 딸 사건이 이슈가 돼갖고 완전히 국정원 목을 따기 직전에 이석기 내라는 모죄가 터지는 거야. 이석기 내라는 모죄가 터지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덮여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 얘기가 1년 동안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다가 14년에 세월호가 터졌잖아. 세월호가 터져서 박근혜 목을 따기 직전에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는 거야. 14년 말에. 내가 그랬잖아. 이석기가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얘기도 해. 그때 통진당더러 결국 통진당이 이석기 때문에 해산될 거라고. 당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까지 해. 12년에 내가 2012년에 통진당이 이석기 때문에 큰일을 겪을 것이고 민주세력 전체가 고난을 겪는데 통진당이 이석기 때문에 사라질 거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까지 했어. 분명히 다 그 얘기까지 했어. 그런데 이석기를 안 자르고 그래서 통진당이 해산된 거야. 내 예언대로. 나는 좌우지간 이석기를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난 이석기가 종신형 살았다고 생각해. 난 아주 이석기가 종신토록 감옥에 살았으면 좋겠어. 내 이석기한테 내가 아주 사인한이 많아. 내 이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잡았다. 그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전부 이석기와 통진당 때문에 말아먹은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석기에 대한 감정이 안 좋겠어. 문제는 뭐냐? 이석기가 내라는 뭐 일단 증거가 없는 거야. 이석기를 잡아넣을 때 그때 채널A TV조선에서 이석기 내라는 뭐죄 그러면서 변장 도피 중 지랄을 했어. 근데 변장 도피 중도 아니었고 내라는 뭐죄는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야. 대법원 최종 무죄 나왔어. 내라는 뭐죄가. 지금 나머지 뭐 내란 선동죄 지금 내란 선동죄는 그럼 누가 박사모도 내란 선동죄야 지금. 뭐 쿠데타를 일으키라는 둥 총 군대여 일어나라는 둥 이게 내란 선동죄야. 지금 박사모가 하고 있는 짓이 내란 선동죄야. 걔네 지금 이석기 옆방에 전부 들어가야 돼. 이거 내란 선동죄로 고소해야 돼요. 지금 박사모에서 뭐라 그러니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거 내란 선동죄로 지금 12년형에 처해져야 돼. 이석기 옆방에 다 들어가야 될 문제야.
이거 다 고소해야 돼요. 이것도 전부 다 그거 다 증거사진 찍어가지고 구호 외치는 거 영상 뜨고 그 다음에 사진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특검에 가서 행패 부린 거 그 다음에 막 물리적으로 시위대 공격한 거 이거 전부 다 물리적 증거야. 이거 박사모 고소해야 돼요. 이게 박사모인지 박사모를 지지하는 자들인지 얘네들 전부 고소해야 돼. 내란 선동죄로. 조직적이잖아. 통진당 아로는요 실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란 선동한 애들은 명단도 거기 다 나와 있잖아. 다 찍었잖아. 그지? 이거 내란 선동죄야. 거기 나와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친 애들, 군대여 일어나라고 외친 애들 이거 내란 선동죄로 고소당해야 돼요. 예. 그 구호 외친 사람 이거 감옥 가야 돼. 이석기 옆방에 들어가야 돼. 내란 선동죄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자, 내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했어. 아니야, 며칠 전이 아니라 이 탄핵 전에 한 11월에 아니야, 탄핵 11월 9일 그때였다. 탄핵 소추 된 다음에 박근혜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거야. 그래서 막 나한테 박사모들이 그러고 있다고 사람들이 막 일렀어.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건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쟤네들이 떠드는 것을 용납하는 게 민주주의다. 기억나세요? 예. 내가 박사모가 탄핵 반대를 외친다 얘기할 때 민주주의란 탄핵 반대하는 쟤네들도 떠들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그러니 개무시해라.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때려잡으면 자기네들이랑 사상이 다르다고 빨갱이 때려잡으라는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죠? 그 말을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이석기 석방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이석기가 종신형 살길 바래. 나는 12년도 너무 짧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요? 나는 이석기 석방에 반대하고 이석기가 종신형 살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누구랑 같기 때문에 저 박근혜 지지자들이 떠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다만 이석기 석방을 지지하는 자들이 그러면 왜 우리 촛불에 나오는가? 그들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뭐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같이 있는 이유는 탄핵에 동의하기 때문이야. 그죠? 그러면 탄핵에 동의한다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석기 석방하라는 구호를 프랭카드로 들고 나오거나 그거 이석기 석방하라는 것이 마치 촛불의 입장인 것처럼 나는 강요하면 안 된다고 봐.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박근혜 탄핵 찬성 집회하는데 탄핵 반대하는 애들이 우리 사이에 와서 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탄핵하라고 있는데 탄핵 반대자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것처럼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외치고 싶으면 이석기 석방 집회는 따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건 저쪽에 뭐 박근혜 탄핵 반대하는 애들이 있고 이쪽에 탄핵 찬성 집회가 있다면 이석기 석방을 하라는 건 따로 하라고. 따로 해야 맞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 탄핵이 중요하면 탄핵 모임에 와야지. 그리고 탄핵이 다 끝난 다음에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따로 해야지.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서명도 받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그 세월호 광장에 나가보면 가습기 피해자를 위한 서명도 받고 있고
아주 다양한 자기들의 방식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 문제든 무슨 저기 핵발전소 반대운동이든 다양한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석기 석방을 해달라고 서명하는 사람들도 서명은 받을 수 있다고 봐. 그러나 촛불 집회가 전부 이석기 반대라고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프랭카드를 들고 촛불 속에서 행진을 하거나 이 풍선 인형을 들고 돌아다니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제 의견이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분들한테 섭섭하다면 죄송한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안 그러면 지금 탄핵을 하러 왔는데 이석기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석기 석방을 똑같이 외친 게 되잖아. 그죠? 서명은 받을 수 있어. 그 자리에. 그치만 마치 촛불 전체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것처럼 그 풍선 인형이 돌아다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집회에 오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거, 그게 누가 바라는 걸까? 서석구가 바라는 거야. 서석구가 바란 게, 박근혜가 바란 게 바로 이 논쟁이에요. 이석기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해라. 그게 바로 촛불을 갈라칠 수 있는, 촛불을 분열시킬 수 있는 논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풍선이 돌아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분열 이간책에 명분을 주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거 반대 안 해. 당신이 막 서명운동하는 것도 반대 안 해. 그러나 이석기 석방을 우리 촛불 전체가 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안 된다. 왜? 그걸 빌미로 해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야. 촛불을 갈라치게 하려는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풍선 인형이 돌아다니는 거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에드벌룬을 띄운다든가 그런 건 안 하는 게 옳고, 만약에 그 주장을 하고 싶으면 따로 모임을 해야 된다. 청계광장이나 이런데 따로 모임을 잡아서 거기서 해야지. 여기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반대, 마치 이석기 석방이 제일 눈에 띄잖아. 그러면 그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건 줄 알아. 나는 분명히 이석기 석방에 동의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논란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사람 집회에 오지 마라. 그건 잘못이야. 이석기 석방을 외칠 수 있어. 다만 촛불 전체가 이석기 석방을 외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서명운동은 되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촛불 전체가 동의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 거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안 온다. 촛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위해 모였으면, 박근혜 탄핵을 위해 모였으면 박근혜 탄핵에 집중하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보신당이 이름을 바꿨어요. 개보신당이 바른당으로 바꿨는데, 아유, 이걸 또 김빙삼 씨가 된장 바른당, 아유, 그래도 애써서 바꿨는데 바른 보수당 하려다가 바보당 그러니까 바른당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김빙삼 씨가 그걸 된장 바른당, 아유, 그렇게 남의 당명을, 예, 남의 당명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참 선입견이야. 아니 그게 바른당 이렇게 되니까 똥 바른당?
아니면 왜 그거 있잖아. 그 사고 치고 도망가면 발랐다 그러잖아.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동네 말로 저 새끼 발랐다. 사기치고 발랐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동네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 도망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박근혜 싸놓고 바른당. 응. 나는 이게 된장 바른당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땐 박근혜 싸놓고 바른당. 도망간 당이라는 거지. 박근혜 누가 쌌어? 친애가 쌌잖아. 박근혜 싸놓고 도망간 당. 그래서 바른당이라고 한 거 아닌가. 어, 어. 남의 당명으로, 예, 남의 당명으로 어떤, 막 그 이상하게 부르면 안 돼요. 된장 바른당 이건 아니야. 박근혜 싸놓고 바른당. 그러면 의미가 정확하지. 응. 자, 어쨌거나 뭐라고 싸우든 그 저기 뭐야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임명진하고 서청원하고 막 칼바람 관심 끌라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새누리당에 아무 관심 없었잖아. 그리고 그 저 박근혜 써놓고 바른당 도망간 애들한 도망자당 그 도망자당에다만 막 관심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임명전 서청원이 절친이라며 둘이 말싸움하면서 말칼 싸움하면서 완전히 새누리당으로 관심 집중했어. 이거 관심 종자들이 관심 받으려고 관심 종자들이 관심 받으려고 그거 관종짓 한 거야. 전부 다 쇼놀이당이죠. 전부 다 쇼야. 내가 볼 때 도망자당도 나는 쇼당이라고 봐. 얘네들이 지금 다 간판 따로 달고 쇼를 하지만, 가령, 뭐, 백신의 밥집, 백신의 찻집, 백신의 술집 다 백종원이 사장이잖아. 백신의 밥집, 백신의 술집, 백신의 찻집이 다 백종원이 사장이잖아. 내가 볼 때 이 간판 저 간판 달고서 막 싸움질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장이 하나야. 이명박이라고. 응. 대선 때 되면 다 모여. 대선 때 되면 다 모여. 예. 자, 오늘 우리 조카가 그랬어. 오늘 저기 휴일이라서 이모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대. 여자 조카가. 오늘 우리 조카가요. 예, 우리 조카가 첫 월급 타갖고 11조 했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떠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남자 조카도 11조를 했는데 이 자식은 두 번째 딸에 11조 안 하려고 교회를 하나. 이제 이 조카들이 11조 헌금을 하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자녀들에게 막 많은 돈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막 높은 명예 지위를 물려주고 그래서 막 아버지 백 믿고 술집에서 난동 피우다가 구속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믿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야. 신앙심을 물려주면 돼. 우리가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이란 말이에요. 물려주는 유산. 우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건 신앙심이라고 생각해. 왜냐? 신앙심이 바른 사람은 신앙관이 바른 아이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건 바른 신앙심이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돈이나 큰 집이나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아무 소용없고, 우리가 자녀에게 건강한 몸도 우리가 물려주고 싶다고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상태의 아이든 그 아이의 마음에 올바른 신앙심을 심어주면 이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다. 근데 우리 조카들이 11조 헌금을 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하고, 아, 우리 조카들을 제대로 키웠구나. 우리 동생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서 조카를 잘 키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11조 헌금을 했구나. 내 딸도 11조 헌금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네, 우리 조카가 거기까진 좋았는데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오늘 이모를 괴롭히면서 하루 종일 있을 거래. 그 내가 딱 쳐다봤더니 하는 말이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이모는 맨날 바쁘잖아요. 우리 조카가 보는 말은 우리 조카가 보는 망치 부인은 언제나 바쁜 사람. 그러니까 바쁘다는 말 하지 말래. 안 들어줄 거래. 네. 그 다음에 우리 따님이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 문 닫고 들어갔어. 어저께 이 고3으로서 마지막 고3이 되기 전 마지막 논다고 이쁘게 입고 나가더니 어떤 잘생긴 남자애가 와서 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안 줬대. 국정원으로 보여서. 딸의 연애 사업을 국정원이 방해한 거지. 네. 자, 너무 잘생긴 애가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수상했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처음과 끝은 11조로 끝내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방송을 끝낼 때,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길었죠?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데 열이 지금 벌벌 막 나고 있어. 근데 이렇게 방송을 진짜 내가 무리를 해서 했어. 내일 쉬려고. 내일 쉬고 제가 화요일 날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욕들 하고 4,000명은 망치부의 망상병이다 싶은데 그 투표 안 했지? 내가 다 알아. 자, 어쨌거나 자,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마음에 드셨다라면 저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오늘 마음에 안 드셨다면 저의 실수이고요. 저의 잘못입니다. 저를 원망하세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12시가 넘어서 새로운 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는 수천 명이야. 시청자가 합쳐갖고 지금 4천 명이 넘는데 업은 757. 이거 봐. 3천 명이 지금 망치 부인은 망상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3천 명이 지금 추천 안 하고 업을 안 하고 보는 건 그 망치 부인이 망상병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삐졌어. 자, 자발적으로 업해주신 700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꿀잼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제가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 이 방송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신 님들 특히 유튜브에 댓글로 요즘에 제가 문재인 지지자들을 깠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악플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라죠. 미안합니다. 예, 그 악플이 두려우시면 그 안 올리셔도 돼요. 예, 자,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시고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칠게요. 오늘 방송이 부족했다면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오늘부터 방송을 마칠 때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까지 이 기도를 안 해서 세월호가 인양이 안 됐나 보다. 저는 그 세월호 은하 엄마가 어느 인터뷰에서 제발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을 하면서 우는데 정말 내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48년을 사는 동안 들었던 소망 중에 가장 잔혹한 소망이야. 아무도 내 평생 그런 얘기한 사람을 처음 봤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의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내가 그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동안 또 잊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팽목항을 갔다 오면서 내가 마음에 진짜 다짐을 하고 왔어요. 난 앞으로 매일 방송을 끝낼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 수습자가 수습되는, 그리고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매일의 기도야. 매일매일 방송 끝날 때 난 이 말 할 거야 앞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미수습자가 수습되며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게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남기신 말씀이셨어요. 예, 포기하지 않는 희망으로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 되는 거 보고 죽더라도 올해 세월호 인양합시다. 올해 세월호 인양합시다. 올해 세월호 인양합시다. 천하남은 인양한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인양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 세월호 인양합시다. 이제 오늘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원하지 않게 세월호 1000일이 됐어요. 예. 뜻하지 않게 세월호 1000일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1000일에 다짐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2017년이 가기 전에 세월호 인양합시다. 세월호 인양합시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길게 방송해서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재방송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래가 없었네. 예, 노래를 틀었어야 됐는데, 예, 오늘 노래 틀지 못하고, 예, 마무리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노래 못 틀고 바로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세월호 인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어요. 화요일 낮 2시에 만나요. 내일 낮 2시, 월요일 말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화요일 2시에 만나요. 아이고. 근데 오늘 또 이 청문회에서 지랄이 벌어지면 안 돼. 나 지금 열이 많이 나. 오늘은 제발 부탁이다.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예. 자, 이제 재방송 보시겠습니다.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으로 와주세요.